우리가 1억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단점이 다들 있을 거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이 기준 모르시는 분들이 피부양에서 자기가 상실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아젠다는 1억을 가지고 굳이 제가 표현은 1억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꼭 1억이 아니어도 갖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요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목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은행 가거나 증권사 가거나 보험사 가거나 금융 3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니면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노후에 포커스를 맞춘 부동산에 대해서만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GPL 채권, 요거까지 같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목돈이 있으면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정기예금인 거죠. 정기예금의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인 거죠. 안정성이고 신경 쓸 것이 전혀 없다. 우리 정기예금 가입하면서 막 골똘히 고뇌하고 막 이러면서 정기예금 선택하시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은행마다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약간의 차이가 우리 살림살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알아볼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대신 단점은 신경 써도 뭐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뭔가 오는 것들이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정기예금은 원체 이자가 정해져 있고 낮은 이자이다 보니까 신경 써도 딱히 뭔가 내 인생에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게 특별한 게 드라마틱한 게 없다. 그게 단점일 수 있고요. 이자가 지금 높아지긴 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보다는. 지금 이게 6월 5일자로 제가 준비한 건데 최고 금리가 1금융권에서 3.7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당 세후 받는 이자가 318만 원이 되는 거고 월로 환산을 해보면 1억당 한 26만 5천 원 정도의 이자를 받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최근에 금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상승해서 지금 여기 고점 그래프상 고점에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이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벌써부터 금리 동결이 됐고 언제까지 이 동결이 이어지다가 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내년 정도에는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이 3.76%라는 이자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정기예금은 장점으로는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이자가 낮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겠는가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증권사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한쪽이 증권사죠. 증권사에 가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물론 이제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 핵심 코어에는 이 주식과 채권이죠. 결국은 주식형 ETF, 채권 ETF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 원본 자산은 주식과 채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활용을 할 때 노후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배당주라는 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오늘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당주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뭡니까? 시세 차익.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12,000원, 15,000원 될 수도 있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주의 장점은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일반 주식은 사실 요즘에야 조금 삼성전자도 배당도 주고 하지만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배당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 인프라라는 곳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배당률이 한 6%대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전에 은행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우리한테 주는 곳이죠. 그리고 노후에는 시세 차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6%대 정도의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주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대신 단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옆에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래프 보이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가 변동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 이거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얘네조차도 이렇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대 배당이라는 것도 내가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6%가 되기도 하고 3%가 되기도 하고 12%가 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에 샀다.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 그럼 너 600원 배당해 줄게. 20,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1,200원 배당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배당을 해줄게. 얼마를 배당을 해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배당 나오는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싸게 샀다. 그러면 배당률은 높은 거겠죠. 10,000원 주고 샀는데 600원 받았다. 그럼 6% 배당이 되는 건데 내가 2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 주식을. 그래도 배당은 얼마나 나와요? 똑같죠. 600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3%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나오는 금액은 같으나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배당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신 분들은 정말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기분 좋아하실 테고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비싸게 사셔서 6%대보다 안 되는 배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됐든 내가 얼마에 샀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 수량 대비 배당 금액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당은 따박따박 나와. 예를 들어서 따박따박 나오는데 내 원본 자산은 이게 10,000원이었다가 11,000원이었다가 막 9,000원이었다가 12,000원이었다가 8,000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배당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주식 가격이 지하 뭐 움직이든 말든 나는 배당만 받으면 돼. 이럴까요? 아니면 내가 배당은 받고 있지만 가격이 막 내려가고 그러면은 상관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잘 배당받으면서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를 고민을 해보면 이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으세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만나는 고객분들의 연령층이 50대, 60대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배당을 받긴 받는데 그건 너무 좋다. 그건 너무 좋은데 좋은 것만 있진 않더라. 왜냐? 얘가 올라갈 때 너무 좋아요. 떨어질 때는 괜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막 신경 쓰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도 기분만 좋지 이게 내 살림살이에 그닥 그런 건 아니에요. 올랐을 때 팔면은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고 돈을 벌고 좋은 건데 못 팔아요. 왜? 팔면 배당이 안 들어오니까. 올라가도 기분은 조금 좋은데 그렇게 내 살림살이에 도움이 안 돼. 근데 떨어지면은 떨어졌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근데 뭔가 좀 불안하고 찜찜하고 이대로 괜찮나?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변동성이 있고 조금 손실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거든요. 요거 손실 보면 그래 뭐 다음에 다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노후에 맞는 변동성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30대 때 자산 가격이 5% 출렁출렁 거리는 거랑 60대 때 은퇴하고 나서 자산 가격이 5% 출렁출렁 거리는 거는 그 숫자는 같을지언정 받아들이게 되는 체감적인 이 크기는 훨씬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정성이고 심리적인 리스크를 없애는 건데 그래야 제2의 인생 2막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한평생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드디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출가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싶은데 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 마음 편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 말고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요거 조금 손실 나도 아이고 뭐 내 재산 중에서 뭐 15%밖에 안 되는데 요런 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지, 전사의 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신경 안 쓰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인생 살면서 만나뵌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배당주는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더라. 정말 정말 천차만별이더라. 공부가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장점을 정리하자면 시세 차익과 배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올렸을 때 팔아서 현금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단점으로는 노후에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가장 추구들을 하시는데 그때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등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게 되더라. 요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 관심도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정말 코로나 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반 개인이 채권형 펀드는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개별 채권을 매매하는 건 진짜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시장이 우리들의 금융 시야를 굉장히 높이고 넓혀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그러면 너무나 행복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근데 이 채권도 결국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테고 안 되시는 분들은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채권으로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증권사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실력은 결국은 뭐다? 공부다. 공부 많이 하시고 애정을 쏟아서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노후를 이렇게 보내주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잘 활용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 공부가 덜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게 다가오시더라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선 사실 목돈이 있으면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있어봤자 끼케야 뭐 일신남연금이나 즉시연금 이런 게 있는데, 즉시연금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즉시연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을 즉시연금이라는 보험사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바로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즉시연금입니다. 돈을 내자마자 바로 즉시연금을 준다. 즉시연금인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따박따박 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비과세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시고 여러 가지 소득이 살아 있으신 분들은 종합과세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보험 이런 것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 안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종합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과세 목적, 절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을 넣게 되면요, 다음 달부터 당장 나오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어떤 기준이냐면 즉시연금 같은 이런 연금 상품은 연금 수령 형태를 고객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종신형으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20년 확정으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종신형은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 받을 건데 이 연금을 언제까지 주냐면요, 나 죽을 때까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종신형 연금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확정형, 20년 확정형인데 이건 뭐냐면 나 지금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 받을 건데 언제까지 주시냐면 20년 동안만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좋아요? 20년만 받는 게 좋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좋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줘야 되니까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고 20년 확정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고, 이런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서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액수는 달라질 수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종신형은 10년 보증일 경우 40만 원, 뭐 20년 확정일 경우 5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 40만 원짜리
10년 보증, 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연금이라는 것은 오래 살 위험이라는 것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확정으로 받았다가 내가 20년 더 살아. 그러면은 또 이제 고라파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게 받더라도 차라리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걸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할 때 바로 단점이 생기는 건데, 이런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제약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행 같은 곳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은 그냥 은행 계속 넣어놓고 이자는 마음에 안 들어. 아이 뭐 어쩌겠어. 그래도 안정성이 좋으니까 하지 뭐 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1년에 한 번 이자 받는 정기예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 시기를 기회로 보시고 나 지금 저 금매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정기예금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1년 만기라서 그 돈들을 가지고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즉시연금을 통해서 연금 받던 분들은 지금 금매 잡을 절호의 찬스가 드디어 왔구나, 나 이때를 기다렸어 라고 해서 살리려고 해도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다. 왜? 중도 해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유동성이 제약되는 위험성이 있다. 대신 요거는 위험성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제적으로 그 돈을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연금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과소비가 아니고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그 목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사업을 해. 자식들이 결혼할 때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유 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도 가입 못하고 막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유동성이 제약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존하는 계기는 되는 거예요. 괜히 유동성을 살릴 수 있어서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혹해서 어딘가에 돈 넣었다가 돈 날릴 수도 있거든요. 꼭 잘 되는 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제약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돈을 활용하는 걸 이해하게 하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점이라고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받는 게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원금이랑 이자 치고 40만 원?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은행에서는 요 26만 5천 원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자만이거든요. 원금 1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쵸? 어디 가는 게 아니고 1억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26만 원이에요. 근데 즉시연금 40만 원인데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내가 받는 건데 나중에 결국은 그 1억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정기예금 26만 원이지만 1억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 즉시연금은 40만 원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원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이렇게 좀 이게 많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즉시연금의 단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거를 정리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따박따박 연금이 매월 나올 수 있고 비과세이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당 4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중도 해지가 불가한 건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거고, 다만 저처럼 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단점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고 나중에 1억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월 40? 이거 메리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파트입니다. 부동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월세 받는 거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분양형 호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소형 상가나 좀 소형 아파트 요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이 부동산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6가지 내역 범주가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또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오늘은 소형 상가 및 아파트가
노후용으로 활용하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 요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랑 똑같이 증권사랑 똑같이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형 상가와 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퇴직금 딱 받아서 그거 어떻게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묶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동산, 소형 상가 및 아파트는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점으로는요, 요런 거 이제 소형 상가나 아파트를 1억 정도짜리를 매수하게 되면요, 보통 평균치입니다. 월세가 한 35에서 한 4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장점이죠. 왜? 원본 자산, 부동산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자산이 주는, 실물 자산이 주는 또 안정감이라는 게 있죠. 한국인은 목돈이 있으면 뭘로 담아야 돼요? 부동산으로 담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실물 자산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거죠. 월세가 나오는데 실물 자산이 살아있는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아까 직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 나중에 원금이 없어지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도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실물 자산은 살아있다. 오히려 그 실물 자산의 시세 차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 퇴직금 받으시거나 목돈 좀 가지고 있으신 걸로 소형 상가나 소형 아파트 투자해서 월세 받으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 원본 자산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도 있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치는 우상향이라고 하니 이거 시세 차익까지 내가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명확한 겁니다. 근데 장점이 많은 만큼 뭐도 있다? 단점도 있다. 세상에는 장점만 있으면 온 세상 사람은 다 그거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항상 장점이 이만큼 있으면 단점도 이만큼 있어요. 그럼 단점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단점은 뭐가 있냐?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성이요, 준비 안 된 자가 돈 버는 걸 쉽게 허락하지를 않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실물 자산이라고 하고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나 이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 누군가 그렇게 해서 월세 받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카더라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사가지고 월세 받는 게 그게 뭐 어려운 건가? 말은 쉬운데 막상 그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던, 내가 모르던 뭔가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돈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월세를 받기 위해 자산 집행을 하는 행위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그 에너지를 쏟고 이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하신 분들은 단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준비 없이, 쉽게 말해서요, 좀 편하게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엔 주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따라오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주춤해진 것 같은데 불과 한 2년 전, 3년 전 지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집이 한 채 이상 초과되시는 분들, 두 채, 세 채 이런 분들을 다주택자라는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인 사람들,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막 여러 가지 세제적인 부담감도 막 부여를 했었고요. 인식도 조금, 월세 받아 그러면 옛날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뭐 다주택자야? 너가 집값 올렸어? 요즘 청년들 안 그래도 집 사기 힘든데 그 원인 중에 한 명이 너였어?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지 사들어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또 팔게 됐을 때 양도세라든지 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있죠. 주택 수에 따른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받는 거, 임차를 유지하는 거죠. 임차를 유지를 해야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 임차 유지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은 그 우리 왜 어릴 때 물 펌프 이렇게 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임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중물 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중개 수수료 그리고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임차 맞출 때마다 계속 복비라는 거는 내줘야 될 것이고 그 물건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벽지도 더러워지고 장판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도 고쳐줘야 돼. 형광등 나가면 바꿔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변기 막히면 또 뚫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수선비들이 은근히 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샘플로 갖고 온 거 보면 요거는 1억짜리 아파트인데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오, 되게 많이 받네. 1억 투자해서 월에 5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연이면 600만 원이고 수익률로 치면 6%인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리모델링 됨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닥, 벽지, 등, 화장실, 싱크대 이거 싹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수가 좀 작더라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막 들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수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뭐냐? 다 수선비예요. 내가 수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월세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집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상품 가치를 올려서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럼 1,000만 원 더 써서 월세 10만 원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렇게 받아야 1,000만 원 들은 거에 대한 베네핏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데 10년 동안 그 벽지랑 바닥에 살아있냐? 그렇진 않은 거거든요. 벽지랑 바닥은 또 노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수선비는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 받는 거의 단점은 임차 유지에 드는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월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월세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월세 계약했는데 있습니다. 네, 월세 계약해놓고 월세 안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되게 고라파지죠. 그러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보증금으로 까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 보증금의 수준으로 안 되는 수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까고 안 까고를 떠나서 매월 돈이 들어와야 내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들어오는 게 끊겨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소비 활동이 편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 요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요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대 수입 발생하시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를 초과하면 상실하냐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월로 따지면 33만 원 이상 월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은퇴하셨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셨던 분인데 그래도 내가 1억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좀 받아서 내 생활살이 살림살이 보탬이 좀 돼봐야지 라고 해서 월세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처럼 예를 들어 50만 원 받는다 뭐 40만 원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연 400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적게는 뭐 10만 원 많게는 뭐 2, 3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 받아서 다 건보료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니다. 400만 원이 아니고 연 1,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려면 세무서에 등록을 하거나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거 두 가지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세무서는 의무사항이고요. 지자체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이 지자체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는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연 1,000만 원까지는 월세를 받아도 경비 인정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에 등록하는 순간 이게 고달파지는 거예요. 뭐가 고달파지냐? 10년 동안 임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빼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이라는 걸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매입하고 월세를 받고 있긴 하지만 10년 동안 안 파는 것과 10년 동안 못 파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받으시면서 지자체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럼 보통은 얼마까지 피부양자가 되시냐면 400만 원까지 피부양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요분 제가 만나잖아요. 요분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만나면 이거 절대 전화하지 마시라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지 말고 한 2, 3천 받고 월세를 33만 원에 맞추셔라. 그리고 그 보증금 받은 걸 가지고 뭐 다른 걸 하셔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보증금 많이 받은 걸로 이자 수입도 만들고 그리고 월세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돼야 베스트인데 만약에 이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50만 원 딱 받는 순간 바로 피부양자이시라면은 박탈 당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시겠죠. 아니 나 돈 버는 것도 없고 꼴랑 50만 원이랑 국민연금 한 80만 원 받아서 130만 원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피부양자 자격을 안 주고 건보료를 내라고 하고 건보료도 뭐 이분도 집이 있으니까 한 1, 20만 원 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1, 20만 원씩은 내라고 하냐? 난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라고 건강보험공단 가서 막 하소연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 그러시군요. 상황이 쉽지 않으시군요. 그럼 건보료 저희가 안 낼 수 있게 피부양자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은 내가 알고 내가 알아서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준은 조금 오바돼서 나 억울해요 라고 하소연 백날 한들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 공단 분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내가 모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을 때에는 요 33만 원은 초과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해서 요 기준 모르시는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상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월세를 받잖아요. 근데 상가를 가지고 뭐 33만 원까지 받으면 그럼 그것도 괜찮냐? 안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월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순간 이분은 나는 수입이 있습니다라가 이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인 거예요. 임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순간. 그러면 사업소득이 되는 순간 사업소득은요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무조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꿀팁으로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 정리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35에서 45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실물 자산이 주는 안정감도 있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시세 차익의 가능성도 있다. 이거 너무나 해피한 거다. 근데 해피함 속에는 항상 지뢰밭이 같이 깔려 있더라. 그 위험성이 뭐냐?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남들이 이렇게 해서 월세 받고 잘 살더라. 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 사람은 공부가 돼 있고 나는 공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월세를 받는 임차 유지에는 항상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임대 수입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GPL 채권에 대해서 노후에 활용하는 것들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쓴 책이고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들 아시겠죠? GPL 채권은 연이자 8%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채권 투자 방식인 거고요. 이자는 매월 이자가 지급된 형태입니다. 저희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월 28일에 이제 이자가 지급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또 하나의 월급이다. 라고 굳이 이제 명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1억당 세후 받는 건 48만
3,000원, 약 5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기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1년 만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질권을 설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단점으로는 이게 진짜 큰 단점이에요. 친숙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가 아닌 무섭고 무서운 대부 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GPL 채권을 운용하려면 제가 운영하는 대부 법인이 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 법인에 대한 인식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죠. 대부 법인은 뭐다? 약간 좀 이렇게 문신도 좀 있고 약간 좀 이게 어깨에 형님들 막 무서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 찝찝함, 그 찝찝함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단점 중 큰 단점이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를 다 아시고 저희를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시고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보통 오시거든요. 오실 때 배우자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한 분은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처음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알아보고 오신 예를 들어 뭐 아내분이 알아보셨다. 그럼 아내분은 이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저희들 영상 계속 보고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시면서 그래도 좀 순화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만약에 처음 오셨다. 그러면 대부법인? 뭐 지금 대부법인을 통해서 투자해가지고 돈놀이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법인을 직접 설립해서 투자하는 플랜도 제가 다 안내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족분들이랑 얘기할 때 숙모 그 투자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달 이자 받으신다면서 저도 좀 해보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대부업체 하나 먼저 만들고 하는 순간 그 집안은 난리가 나죠. 뭐? 대부업체? 숙모가 대부업체를 한다고요? 갑자기 왜? 막 이러면서 이상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단점이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부법인 할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기초 지식이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투자할 때도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면 이 질권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GPL 채권은 시작도 끝도 결국은 이 질권이라는 것을 갖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질권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질권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 GPL 채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근데 아마 제가 좀 장단컨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돈을 벌려고 실력을 쌓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실력을 쌓는 것보다 GPL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기초지식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앞에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레벨이 10이라고 한다면 이 GPL 채권 알아보는 건 레벨은 한 0.3 정도? 높게 쳐주면 0.3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몰라서 모르는 건지 한 번만 들으면 다들 이해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2부, 3부 준비한 것 중 2부에서는 GPL 채권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질권이 저거야? 간단하네. 이렇게 끝나실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들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주변에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님이나 이렇게 법조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또 상의를 해보고 오시는 것도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단점으로는 얘는 시세 차익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를 했을 때 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대신 GPL 채권은 시세 차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자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도 뭐 더 시세 차익을 얻을 일도 그런 일도 별로 없다. GPL 채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번 파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한 3분이면 끝납니다.
세상에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원하시는 건 누가 내 돈 좀 빌려가서 이자 쳐서 잘 갚았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그 대상이 은행에 빌려주고 이자 받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 받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누가 내 돈 빌려가서 돈 좀 잘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업이건 법인이건 개인이건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유동성을 누가 해결을 해주면 이자 주고서 잘 활용하고 원금에다가 이자 붙여서 잘 갚을 수 있는데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 기업이건 법인이건 뭐 민간이건 다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저희 행복이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대부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대출이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돈을 빌려주는 이런 돈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도 받기 힘든 게 돈이다. 그래서 항상 돈이란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쉬운데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빌려주고 받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분이 돈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은행처럼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고요. 투자자분, 고객분들께는 질권 설정을 해드리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질권이 뭐냐? 난 질권 처음 들어봤다 라는 분들이 계시죠. 되게 쉽습니다. 이건 1분도 안 돼서 설명이 끝날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돈을 빌려가신 분이 안 갚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자인 저희는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을 잡혔어요. 설정을 해줬어요. 우리 집에. 근데 내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이 가만히 있어요? 뭐 해요? 경매 진행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돈을 안 갚으셨다. 그럼 저희는 법원에게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담보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될 거고, 낙찰 대금을 법원에 입금을 하겠죠? 그럼 법원은 등기부 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받는 게 질권 설정자, 질권자가 먼저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남은 배당금이 있으면 근저당권자인 저희가 받아가는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권자 이꼴 최우선 변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던 거의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노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금이 아닌 현금이 필요합니다. 막 연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꼭 연금일 필요는 없고요.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현금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험이 있거나 공부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거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뭐가 전제된다면,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부할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대신 두 번째, 돈은 좀 안 돼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이 나이 먹고 계속 공부하고 쫓아다니고 막 알아보고, 이게 재밌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기예금이나 직시연금을 활용하시면 좋다 라는 거고, 근데 1번도 2번도 둘 다 뭔가 좀 애매해. 1번을 하자니 그 정도로 공부할 여력이 되거나 경험도 나는 아직 없고, 공부하려면 또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렇다고 내가 또 은행에 그냥 넣어놓거나 직시연금 하자 뭔가 이자 받는 게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안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희가 운용하는 GPL 채권 이런 걸 운용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더라 라고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GPL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GPL 채권이 뭔지는 아마 저희 채널 보시는 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이 GPL 채권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포인트는 이자 소득은 늘리고 건강보험료는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 거는 나라에서 주는 확정 수익 23% 벤처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벤처 투자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벤처 투자가 뭔지 설명드리고, 또 벤처 투자를 아시는 분들은 나 그거 좋은 건 아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는 어떤 곳에 투자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